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주식 앱 켜시면 그 막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빨갛고 파란 봉들 있잖아요. 아, 네. 캔들 차트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뿜어내는 어떤 공포와 탐욕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통은 그냥 숫자로만 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잡한 차트가 우리한테 은밀하게 건네는 진짜 언어, 그걸 한번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이번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기술적 분석과 보조 지표의 세계인데요. 우리가 늘 보던 그 복잡한 선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차트의 선들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우리가 도대체 왜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과거 데이터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시장의 모든 정보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고 가격은 일정한 추세를 따르며 무엇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믿음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분석한다고 하면 막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빚은 없는지,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그런 기본적 분석을 떠올리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접근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 분석의 전제는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거래된 결과, 그러니까 오직 가격이랑 거래량만 보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나 막 파격적인 신제품 뉴스, 심지어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악재에 대한 어떤 내부자들의 은밀한 움직임까지도요. 결국 누군가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의 가격과 거래량에 그 모든 것들이 모조리 스며들어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듣고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그 기술적 분석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추적하는 사냥꾼 같아요. 오, 발자국이요? 네, 그 발자국의 깊이나 간격을 보고 이 녀석이 얼마나 큰지,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쫓는 거죠. 아하, 그렇죠. 반면에 기본적 분석은 그 발자국을 남긴 동물 자체의 뼈대나 소화기관 같은 걸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학자에 가깝고요. 야, 그 사냥꾼 비유 너무 좋은데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확장해 볼게요. 사냥꾼이 발자국만 보고도 동물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능? 맞습니다. 그 동물의 생존 본능이나 행동 패턴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주식 시장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 분석이 과거의 차트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여기서 참 매력적인 부분인데 수백 년 전 네덜란드 튤립 파동 때나 지금이나 돈을 앞에 둔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의 패턴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자료에 있는 그 투자 필독서 추천 목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거군요. 인치채셨네요. 네. 존 머피나 스티브 니슨, 윌리엄 오닐 같은 기술적 분석 대가들의 책도 있었지만요. 네. 그 목록 제일 첫 줄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나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인 더 존 같은 책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인간의 심리, 마음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막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대중 심리학을 시각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이니까요. 심리가 먼저다. 그렇죠. 아무리 정교하게 발자국을 추적해도 내 마음이 조급하면 막 환상 속의 발자국을 쫓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심리가 흔들리면 차트의 선들은 그냥 나를 속이는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차트를 읽기 전에 사람의 마음, 특히 내 마음부터 읽으라는 뜻이었네요. 자, 그럼 심리적인 무장은 어느 정도 했다고 치고요. 네, 해보죠. 본격적으로 그 발자국을 선명하게 보여줄 돋보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지표들인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MACD입니다. 많이들 쓰시는 지표죠. 사실 제가 HTS 열면 이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자주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 수학 공식들 보면 머리가 아파요. 수식이 좀 낯설죠, 처음에. 막 단기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장기 지수이동 평균선을 빤다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실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수식에 매몰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핵심은 지금 당장의 힘이랑 최근까지의 평균적인 힘, 이 두 개를 겨루게 해보는 거거든요. 당장의 힘과 평균적인 힘이요? 네, 보통 단기를 12일,
장기를 26일로 잡는데요. 최근 12일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가 지난 한 달, 그러니까 26일 동안의 평균 속도보다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그 괴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아, 괴리를 잡아낸다. 네.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치솟는다는 건 지금 시장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아, 단순하게 뭐 선이 교차하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속도가 장기적인 궤도를 이탈하는 그 폭발적인 순간을 눈으로 딱 확인하는 거군요. 자료에 보니까 그 두 선의 차이를 아예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히스토그램은요, 추세의 가속 페달이 얼마나 깊게 밟히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대가 위로 길어진다는 건 상승 에너지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 가속 페달. 여기서 흥미로운 실전 전략이 하나 나오는데요. 위로 막 솟아오르던 막대가 점점 짧아지면서 영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영선을 깨지 않고 다시 막대가 길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영선을 안 껴고요. 네, 이걸 리테스팅이라고 부리는데 상승하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어떤 눌림목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는 타점이 되죠. 아, 가속 페달에서 살짝 발을 뗐다가 다시 꽉 밟는 그 순간에 올라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MACD가 이렇게 방향이랑 가속도를 알려준다면 시장이 얼마나 크게 요동치고 있는지 그 범위를 알려주는 지표도 필요할 텐데요. 맞아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등장합니다. 주가의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띠를 두르는 건데 그냥 고정된 비율로 띄워놓는 엔벨로프 지표랑은 다르게 볼린저 밴드는 고무줄처럼 막 폭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유연함이 볼린저 밴드의 핵심이죠. 시장이 조용할 때는 밴드가 꽉 조여들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도 넓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주가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편차요. 네, 쉽게 말해서 최근 주가가 움직인 평균적인 폭폭을 계산해가지고 상단이랑 하단의 한계선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엄청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건가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준 편차의 2배 범위 안에 데이터가 들어올 확률이 무려 95%가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95.4% 정도 되죠? 그럼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건 상위 5%의 안에 드는 엄청나게 희박한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현상이죠. 그럼 이때다 싶어서 무조건 주식을 쓸어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95% 확률로 다시 밴드 안으로 튕겨 올라갈 테니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함정에 빠져요. 함정이요? 네.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그냥 횡보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밴드 하단을 찍고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는 평균 회귀 전략이 아주 잘 먹힙니다.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네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진짜 무서움은 그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고무줄이 끊어진다고요? 네, 밴드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를 밴드 스퀴즈라고 부르는데요. 스퀴즈.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된 상태죠. 이때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아, 튕겨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밴드 안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지하로 내려가는 완전히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치명적인 변곡점 신호입니다. 헉, 완전히 반대네요? 맞아요. 이때 기계적으로 밴드 하단이니까 매수해야지 하고 접근했다가는 끝없는 지하실을 경험하게 되죠. 와, 그 상단이나 하단을 터치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때 밴드가 얼마나 수축해 있었는지 또 시장의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향이랑 변동성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목균형표라는 지표들 자료에 있었는데 이건 차트에 웬 구름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네, 차트가 좀 화려해지죠. 서양의 지표들이 주로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느냐는 그 공간에 집중한다면요. 일목균형표는 언제 움직일 것이냐는 시간에 엄청난 비중을 둡니다. 시간? 네, 차트에 그려지는 구름대는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매물로 쌓아둔 고통과 희망의 두께를 어떤 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통과 희망의 두께요? 그렇죠. 구름이 두껍다는 건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거길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팍 경고해주는 셈이죠. 와, 구름이 두꺼우면 그만큼 뚫기 힘들다는 거네요. 자, 그럼 방향도 알았고 변동성의 범위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연료가 기름통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할 차례네요. 네, 모멘텀을 봐야죠. 모멘텀과 거래량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국민 지표죠. RSI,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로 표현되는데 단순히 최근 14일 동안 주가가 오른 날의 상승폭과 내린 날의 하락폭을 비교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간단하지만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 어느 쪽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요? 보통 70을 넘어가면 매수세가 너무 뜨거워진 과매수 상태로 보고요. 30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이 공포에 잘려 너무 많이 내다판 과매도 상태로 해석하죠. 70이랑 30이 기준이군요. 근데 이 RSI랑 꼭 짝꿍처럼 등장하는 게 스토캐스틱이던데 솔직히 이 지표는 수식부터가 너무 복잡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K는 뭐고 %D는 뭔지. 네, 영어가 막 나오죠. 도대체 이 지표가 우리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요? 복잡한 수학은 싹 다 잊어버리세요. 스토캐스틱의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철학이요? 네. 상승장에서는 오늘 종가가 최근의 최고가 근처에서 형성되고 하락장에서는 최저가 근처에서 끝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14일 동안 가장 비쌌던 가격과 가장 쌌던 가격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있겠죠. 오늘의 가격이 그 범위 안에서 상위 몇 % 위치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그 범위의 꼭대기에 바짝 붙어서 끝났다면 값이 100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어떤 박스권 안에서 천장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위치 추적기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위치 추적기,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료에서 테슬라 주식을 예시로 든 게 아주 재밌었어요. 이 스토캐스틱 값이 매일 너무 민감하게 요동치니까 이걸 며칠치로 둥글게 평균을 내서 노이즈를 확 줄인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쓰더라고요. 네, 실전에서는 슬로우로 많이 쓰죠. 그렇게 좀 둔감하게 만들어 놓고 지표가 20 아래 바닥권에서 위로 고개를 탁 들 때 사고 80 위 천장권에서 아래로 꺾일 때 파는 전략이 꽤 승률이 높게 나오더군요. 테슬라처럼 박스권 움직임이 좀 명확할 때 아주 잘 통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논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은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연료거든요. 그래서 1963년에 조 그랜빌이 고안한 OBV 지표를 많이 봅니다. OBV요? 네. 이 지표의 핵심 전제는 아주 명료해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주가에 선행하는 진짜 본체다.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른 달의 거래량은 계속 더해주고 내린 날의 거래량은 빼는 식으로 누적해서 선을 그리는 거죠. 상승하는 날 거래량이 막 빵빵 터져준다면 세력이나 스마트머니가 쑥쑥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OBV선이 위로 확 치솟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걸 다 종합해보면 막 무적의 공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 무적의 공식이요? 들어볼까요? 제가 HTS 딱 켜놓고 RSI가 80을 넘어가고 스토캐스틱도 막 천장에 딱 붙어있고 심지어 OBV마저 막 치솟고 있다. 네, 엄청난 상승장이네요. 그럼 무조건 과열의 끝판왕이구나. 지금 당장 전략 매도 버튼을 눌러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네. 그게 보조지표가 파놓은 가장 깊고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지표가 분명히 과매수라고 소리치는데 팔면 안 된다고요? 평범한 횡보, 박스권 장세라면 방금 말씀하신 공식이 기가 막히게 통하죠. 하지만 시장에 막 미친 듯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세 상승장이요? 네.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르니까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지표들이 순식간에 80, 90을 찍고 천장에 그냥 딱 달라붙어 버려요. 내려오질 않고. 그렇죠. 지표는 100이 한계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직선을 그리면서 횡보하는데 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 달 내내 치솟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지표 둔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와, 지표의 눈금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실제 주가는 지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폭등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지표만 믿고 막 섣불리 70이나 80에서 다 팔아버린 사람은 그 뒤로 막 100%, 200%더 날아가는 주식을 쳐다보면서 멘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지표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RSI가 70을 넘었냐 아니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나요? 그들이 집요하게 찾는 것은 주가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순간, 즉 어긋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꽃이자 차트가 보내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경고,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아, 드디어 오늘 미션의 핵심인 다이버전스가 등장했군요. 겉과 속이 다를 때 발생하는 괴리 현상. 네, 가장 극적인 상황인 강세 다이버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시장에 악재가 쏟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쳐보죠. 네, 막 패닉셀링이 나오겠죠? 차트만 보면 완벽한 지하실이죠. 그런데 화면 밑에 띄워둔 RSI나 MACD 히스토그램을 딱 보니까 주가는 새로운 바닥을 계속 파고 있는데 지표의 저점은 이전보다 오히려 슬금슬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격은 계속 아래로 파고드는데 매수세나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는 위로 고개를 든다고요? 네, 기이한 현상이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가격이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기판의 RPM,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네요. 와, 정확합니다. 밖에서 보면 차가 굴러가고 했으니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엔진은 이미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조만간 차가 멈추거나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이 켜진 거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하락장에서의 강세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내리막길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완벽한 비유예요. 자동차의 겉모습이 아니라 엔진 속의 압력 변화를 읽어내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표가 오른다는 건 겉으로는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주식을 막 던지고 있지만 네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스마트머니가 엄청난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으면서 매도세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조만간 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와, 엄청 짜릿하네요. 남들은 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 홀로 바닥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쾌감이 엄청나죠. 그럼 이 다이버전스 신호가 딱 눈에 띄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재산을 몰빵하면 됩니까?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은 막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려고 신호가 보이자마자 뛰어든다고 하던데 이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위험성을 인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디까지나 경고등이지 정지표지판이 아니에요. 아, 멈춘 게 아니다. 네. 경고등이 켜진 후에도 자동차가 관성 때문에 한참을 더 달려가는 것처럼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해도 기존 추세가 당장 꺾이지 않고 지독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와, 그럼 신호만 보고 들어갔다가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거짓 신호에 속아서 계좌가 거덜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들은 경고등을 딱 보고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추가적인 증거를 기다려요. 추가 증거요? 네, 다이버전스가 떴더라도 실제로 가격이 하락 추세의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는 확실한 골든크로스가 터져주는지 또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캔들 패턴이 완성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진입합니다. 아, 확인 매매를 하는 거군요. 바닥에서부터 먹는 수익의 일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철저하게 안전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늦게 출발하더라도 도착지에 살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RSI의 30 이하, 70 이상 구간이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다이버전스도 신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표가 30이나 70 구간 안에 머물 때 발생한 다이버전스보다 지표가 극단적인 구간을 벗어난 밖에서, 즉 정상적으로 오르내리는 도중에 발생한 다이버전스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됩니다. 와, 그건 정말 차트를 많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엄청난 디테일이네요. 그쵸, 꿀팁이죠. 근데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다룬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의 다이버전스까지
이 완벽해 보이는 무기들이 증권사 앱을 깔면 진짜 다 무료로 제공되잖아요. 맞아요. 터치 몇 번이면 다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에서 이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주 뼈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 분석의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계요? 네. 이 모든 보조 지표들이 가진 태생적인 맹점, 바로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지표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과거에 거래된 데이터를 이리저리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거든요. 내일 아침 갑자기 터질 기업의 횡령 뉴스나 글로벌 전쟁 같은 돌발 변수를 차트가 미리 계산해낼 수는 없죠. 아, 결국 백미러를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투자의 성배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네요. 어떻게든 막 미래를 100% 맞춰보겠다고 볼린저 밴드의 수치를 막 임의로 조작해보고 MACD랑 RSI를 한 화면에 막 10개씩 띄워놓고 완벽한 교집합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과최적화의 오류라고 부르더라고요. 과거의 특정 차트 구간에는 기가 막히게 다 들어맞게 세팅을 해놨지만 정작 내일 열리는 낯선 시장 앞에서는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수많은 지표를 조합해서 100% 승률의 어떤 마법 공식을 찾으려는 시도는 환상에 불과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최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요, 지표의 적중률을 높이느라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목숨을 거나요? 그들이 목숨을 거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와,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결국 차트 분석이라는 기술적 완벽함보다 내가 틀렸을 때 계좌가 한 번에 박살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완벽한 다이버전스가 떠도 내 베팅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보도지표는 맹신할 신이 아니에요. 나의 승률을 50%에서 55%, 60%로 아주 조금 끌어올려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조력자.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손실 구간에 오면 기계적으로 잘라내는 손절매, 한 번의 거래에 내 자산의 1, 2%만 태우는 비중 조절, 그리고 쪼개서 사고 쪼개서 파는 분할 매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수군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변덕스럽고 무서운 변수는 차트 밖의 악재가 아니라 바로 내 머릿속에 흔들리는 심리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이 참 길고도 깊었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을 믿는 기술적 분석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와 MACD라는 돋보기로 차트의 지형을 살폈고요. 또 RSI와 OBV로 남은 연료를 측정했습니다. 네, 쭉 훑어봤죠. 그리고 지표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다이버전스라는 무기까지 장착을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그 어떤 완벽한 지표도 리스크 관리라는 방패 없이는 쓸모가 없다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진리였습니다. 네, 오늘 다룬 개념들을 무기 삼아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그저 어지럽던 차트가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지는 생생한 체스판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 주식 앱을 딱 여실 때 기분이 좀 다르실 겁니다. 쉴 새 없이 깜빡이는 그 선들 뒤에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절망하면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줄다리기가 눈에 보이실 테니까요. 오늘 이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믿음직하고 객관적인 나침반 하나를 더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꼽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저희가 추천 도서 목록을 이야기할 때 데니얼 카너먼의 행동경제학 책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심리가 먼저라고 했었죠? 만약 우리가 오늘 그토록 열심히 분석한 차트의 모든 패턴들,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그 은밀하고 대단하다는 다이버전시 신호조차도 사실은 시장의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반복되는 인지적 편향과 비합리적인 탐욕이 차트 위에 고스란히 뭉쳐서 만들어낸 씁쓸한 찌꺼기라면 어떨까요? 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의 공포와 탐욕이 반사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다음번 차트에서 기가 막힌 완벽한 다이버전스를 발견해서 막 심정이 쿵쾅거릴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감정 상태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